저희가 지금 유인물의 73페이지 쪽을 보시면은 태도를 아마 하다가 반쯤 하고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태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습 좀 겸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은데, 태도의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건 좋다는 뜻이에요. 또는 불호, 이건 싫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선유 경향, 그러니까 미리 갖고 있는 경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호불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면서, 그럼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고정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다, 플러스 태도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 플러스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고, 마이너스 형성되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태도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돼요. 태도 변화. 근데 태도 변화는 과정에 대한 연구하고 방법에 대한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과정에 대한 연구 중에 첫 번째가 루인이라고 있어요. 루인이라는 사람은 태도가 변화되려면 우선 해빙, 그러니까 녹이고요. 이게 녹인다는 말은 이 고정화라는 말과 좀 연계된, 굳어져 있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녹여야 된다. 녹이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변화가 되면은 다시 그대로 얼린다. 역시 이제 얼린다는 말을 봐서 고정화 경향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좀 자세히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켈맨이라고 있어요. 켈맨에 의하면은 순종, 동일화 또는 동일시, 내면화, 이렇게 세 가지의 태도 변화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순종은 약간 강제적으로 태도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그냥 금방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효과는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아직 속은 안 변하고 겉만 변화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 변화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면에 의한 태도 변화는 스스로 우러나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효과는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시간도 이쪽이죠. 오래 걸리고 효과도 이쪽이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했던 것 같고, 그 태도 변화 방법은 개인 차원하고 집단 차원, 집단이나 조직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혹시 요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요거 이제 해볼게요. 그 태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요. 요건 이제 개인 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이나 조직 차원. 개인 차원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데, 이건 꼭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은 인지 부조화의 유발이라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의 유발. 엄청 중요한, 오늘 첫째 시간에 하이라이트예요. 요 단어가 인지 부조화의 유발. 요거를 알려면 우선은 인지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인지가 뭐냐,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가 뭐냐,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의 유발은 또 뭐냐,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인지가 뭐냐, 인지 부조화가 뭐냐, 인지 부조화 유발은 또 뭐냐. 인지가 뭐냐부터 해보면, 인지는 알아차리고 깨닫는 걸 말해요. 외부 정보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깨닫는 게 인지인데, 그 인지에 대한 또 부조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 해볼게요. 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데 술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태도는 플러스 앤 마이너스거든요. 술은 좋은 것이다, 술은 나쁜 것이다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좋다라는 알아차림, 나쁘다 알아차림 이게 다르면 이게 부조화예요. 같으면 좋아인데 다르면 부조화예요. 그러면 술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언제냐면, 술은 좋은 거야. 왜 좋은 거냐면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할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서로. 그래서 친해질 수가 있어. 그건 좋은 점이야. 술이 없으면은 막 창피하고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도 술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솔직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좋은 거야. 또 반대로 술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술이 나쁜 거다. 왜 나쁜 거냐면은 술을 먹으면 건강에 약간 해로울 수도 있다. 또 술 먹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비용도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도 하고, 술 먹고 뭐 주사 부리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좀 나쁠 수도 있다. 같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걸 인지라고 하는데, 그게 다르면은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되면은 머리가 아파집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기도 하다. 여러분 애인이 있다. 애인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건데,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인지 부조화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지 부조화를 느끼면 머리가 아파지고, 그 아픈 머리를 참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조화로 다시 조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를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면 그땐 조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조화에서 조화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조화 상태는 머리가 아파서 힘들기 때문에, 그쵸? 그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로 가려면은 요 태도가 하나가 변화가 돼야 돼, 변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그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면은 외부 정보나 아니면은 추가 정보를 이용해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외부 정보나 추가 정보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술은 나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나쁜 이유 중에 하나를 건강을 해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술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술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이렇게 느끼려면은 외부 정보나 추가 정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아저씨를 봤더니 술 되게 잘 드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건강하세요. 술을 잘 먹는데도.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잘 관리만 하면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술은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인지를 그냥 생각이라 하셔도 돼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깨닫는 것, 알아차린 것. 인지인데, 술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알아차리는데 이제는 꼭 나쁜 건 아니다. 적당히만 관리하면은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화 상태로, 부조화를 못 견디기 때문에 조화로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태도 변화의 가장 유용한 변수가 뭐냐 그러면은 요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면은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부러 인지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를 유발시킨다. 그러니까 당신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 우리 조직 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자꾸 새로운 정보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평소에 갖고 있는 인지, 태도하고 외부에 새로 들어온 정보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가 아프다고 인지 부조화를 느끼면은 그 상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변화시켜야 돼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런데 외부 정보가 안 변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외부 정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일치가 돼서 조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건데 부모님이 꼭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건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인지 부조가 생겨. 왜냐하면 내 생각과 반대 생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요. 그쵸?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절대 안 변한다. 또는 그것이 옳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라도 변화시켜서 일치시켜야 내가 편한 것이지 계속 그걸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인지 부조 상태를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변화돼야 되는데 외부 정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씀이 끝까지 안 변할 것 같다. 옳기 때문에 안 변한다. 그럼 내 생각이 변화돼야지 내가 살기 편한 거예요. 생각이. 머리가 안 아프고. 말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건 이제 예를 든 거고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고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일부러 인지부조화를 유발시킵니다. 새로운 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당신 태도가 틀렸다. 새로운 정보 막 주는 거야. 그쵸? 그러면 그 갈등 가운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기존 생각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용어예요. 이해되셨어요? 객관식은 단순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개인 차원의 태도 변화, 인지부조 이것만 떠올리셔도 돼요. 인지부조 유발만. 그렇지만 이 용어, 이 어려운 용어를 그냥 던지면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억나시고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인지부조화를 유발하면 된다.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언제 할 거냐면 집단과 조직을 배울 때. 집단 조직 다음 배울 거거든요. 그때 가서 하는데 뭐 조직개발 기법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나중에 조직개발이라는 기법으로 배웁니다. 지금 안 하고 요거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태도를 대상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개인과 사물, 사람과 사물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대상을. 그래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상을 할 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이번에는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보다는 사물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한데 사물에 대한 태도 중에서 크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무에 대한 태도고 하나는 조직에 대한 태도. 여긴 했던 것 같죠?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태도, 조직에 대한 태도, 이건 다 사물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직무에 대한 태도는 그냥 우리가 직무 만족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직 태도는 조직 몰입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직 몰입도가 뭐냐면 조직에 대한 개인의 조직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다. 조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다. 조직과 나는 한 몸이다. 조직이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고 조직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조직이 성장하면 나도 성장한다라고 느끼는 것을 조직 몰입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가 이게 좀 강하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강하다. 그죠? 한 번 쏘니면 영원한 쏘니면, 그죠? 3대째 쏘니면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느껴요. 그들은. 그런데 이 둘의 비교해서 얘가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더 포괄적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만족했던 사람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직무가. 그렇죠? 그런데 조직 몰입은 한번 형성되면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안 변해요. 한번 딱 형성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군대에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해병대로 들어갔어. 그러면 평생을 그 해병대 그 기억을 갖고 살아요. 그들은 보면은. 그렇죠? 특공대도 마찬가지고 공수부대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 프라이드를 갖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실 거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책에 보시면은 기본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 둘째 줄에 태도의 기본 요소 있죠? 그걸 잠깐 설명드릴 건데 태도는 기본 요소가 인지적 요소, 감정 요소, 행동적 또는 행위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화살표가 있다고 치시고, 그러니까 모든 태도는 인지적 태도가 먼저 형성되고, 그 인지 태도에 의해서 감정적 태도가 형성되고, 그 감정적 태도에 의해서 행동적 태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태도 형성 과정인데 순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 태도가 먼저인데 인지가 뭐였죠? 아까? 알아차리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인지적 태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업원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어떤 직무를 맡았어요. 지금 맡았는데 그 직무 해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걸 느꼈어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 어떤 경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걸 깨달았어. 자,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인지적 태도. 이 직무는 어떤 직무야? 좋은 직무야, 나쁜 직무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인지적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인지적 태도가 어떻게 영향 주냐면은 감정적 태도로 영향 줍니다. 감정은 뭐냐면 좋다 싫다의 반응이에요. 이거 좋다 싫다의 반응. 그러면 그 직무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 직무를 하고 있으면 싫잖아요. 그죠? 감정 태도가 또 마이너스 형성됩니다. 싫다. 이 직무가 싫다. 이렇게 엮여져요. 맨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렸어요. 이 직무는 지루하고 어떤 경력에 도움이 안 되는 직무야. 그쵸? 또는 뭐 위험해. 이렇게 이제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감정 태도로 이 직무는 싫어.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 태도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그 직무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하거나, 그쵸? 기피하거나, 아니면은 상사한테 찾아가서 업종 좀 바꿔주세요. 제 보직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쵸? 피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태도는 흐름상 인지가 먼저고, 감정이 두 번째고, 행동이 세 번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태도의 형성 과정으로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면 가운데 거예요. 감정적 태도가 태도를 세 가지 개념을 다 섞어서 설명하면은 인지부터 행동까지 다 설명하지만 엑기스만 설명해라 그러면 감정적 태도가 태도의 본류예요. 어떤 대상에서 좋다 싫다 반응. 그죠?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개고기가 좋아요 싫어요? 좋다 싫다 있죠? 갖고 있는 거. 잘 안 변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안 변해요. 물론 이제 어디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개고기를 잘 먹는 분위기라서 따라다니다 보면 바뀔 수 있지만 거의 웬만한 사람 안 변해요. 한번 형성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때는 되게 감정적 태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좋다 싫다. 그렇죠? 뭐 객관적인 어떤 지식 갖고 좋다 나쁘다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다 싫다. 감정적 태도가 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그래서 이제 요소로 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아래 안 가려서 한 번에 가면 태도와 행동의 관계가 나와요. 이렇게 빼가지고 태도와 행동의 관계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게 개념이 두 개인데 하나는 태도가 먼저고 행동이 나중이다.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행동이 먼저고 태도가 나중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태도 행동의 관계 중에서. 그 중에 얘가 일반적이고 얘는 좀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도가 먼저고 행동이 나중이다. 이게 일반적이고 그 반대는 좀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태도가 먼저고 행동이 나중이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아까 태도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순서가 있었어요. 뭐였죠? 인지, 감정,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도를 넓게 얘기하면 광의의 태도는 세 가지를 다 아우르지만 협의의 태도, 엑기스는 뭐였죠? 감정적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감정적 태도라면은 태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적 태도. 감정적 태도, 행동적 태도. 그죠? 감정적 태도를 그냥 태도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 감정, 행동 중에 가운데 감정이 가장 태도의 본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도 그러면 이건 감정적 반응을 말하는 거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이 이제 행동에 영향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꾸로는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설명드릴 건데 태도 중에서 요게 더 중요하니까 직무에 대한 태도. 직무에 대한 태도나 플러스로 할까요? 아니면 조직에 대한 태도. 자, 요게 직무에 대한 태도나 조직에 대한 태도가 플러스로 더 높아지면은 어떤 행동이 나올 것 같으세요? 뭐 가져갈까? 따로 할까? 어떤 게 나올 거냐면은 바람직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조직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바람직한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반대는 뭐 그냥 직무나 조직의 태도가 마이너스나 뭐 이런 거 마이너스로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커지면은 어떤 행동이 나올 것 같으세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과는 낮아질 것이다. 그죠? 제가 여기다 부호를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커진다는 의미인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면 그냥 직무나 조직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면 감소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성과가 낮아질 것이다. 경영자는 여기 관심 있겠죠? 그쵸? 관심 있겠죠? 그럼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은 좋은 성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나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외울 것도 없고 당연한 얘기고, 그죠? 바람직한 행동을 뭐라고 그냥 요것 좀 외워두세요. 바람직한 행동을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불러요. 조직 시민행동. 책에 없을지도 몰라요. 있어요? 네, 조직 시민행동 이렇게 부릅니다. 조직 내에서 시민활동하는 것인데 시민활동은 시민의식을 우리가 시티즌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조직 시민행동이 뭐냐면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을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직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조직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거나 그걸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길거리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줍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시민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가서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조직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직 내에서 시민활동하는 사람, 시민행동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결국은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태도가 좋아질 때, 플러스로 커질 때, 그럴 때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태도의 흐름은.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게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돼 있으면 바람직한 행동이 나온다. 그것을 조직 시민 행동이라 부르고 그러면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반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데 직무나 조직의 태도가 마이너스 형성돼 있거나 그것이 마이너스가 커지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철수 행동이라고 불러요. 철수 행동. 이 철수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철수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withdrawal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를 철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철수 행동. 이 철수 행동은 나중에 저희가 심화반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심리적 철수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철수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순서가 얘가 먼저 얘 나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리적 철수는 뭐냐면 그냥 기피하는 정도예요. 그냥 좀 싫어하고 이런 정도인데 신체적 철수는 아예 그냥 진짜 안 하거나 그냥 안 가거나 그죠? 그렇게 하는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철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화살표 2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직무하고 태도가 아까 저희가 얘가 더 포괄적이라고 그랬죠. 직무 태도보다는 조직 몰입이 훨씬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쵸? 얘는 안 변한다, 얘는 변할 수 있지 안 변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 한정도가 높았을 때 바람직한 행동이 나올 거냐 요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실제 연구해 보니까 여기는 좀 잘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잘 모르겠다. 여기는 그런데 조직 몰입이 높은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할 가능성은 반드시다 이렇게 봅니다. 요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혹시 나오면은 방향성은 똑같지만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할 가능성은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잘 모르겠다. 이 정도 하시고 반면에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할 가능성은 반드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직무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조직 몰입도가 좋은 거예요? 조직 몰입도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경영자가 종업원을 다룰 때 몰입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몰입도는 뭐다? 동일시에 그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나는 이 조직과 한 몸이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달고 다니지 예전에는 다 이렇게 회사에 빠지를 달고 다녔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배지를 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속감 뭐 이런 걸 느끼게 만든다든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놓고 하나 강조할 게 빠졌다. 요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거. 그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 기억 안 나도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인지부조화 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요 첫째 시간에 하이라이트라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걸 주장한 사람 이름, 그 영어로 써 있죠. 페스팅거 아니면 페스틴저.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페스팅거라고 읽어도 되고 페스틴저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페스팅거, 페스팅저 꼭 강조해 주세요. 됐고 이제 학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습. 지워도 됩니까? 아이고 이거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잠깐만. 요거 하나 안 했네요. 자, 우리가 태도가 먼저고 행동이 나중이라는 게 일반적이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먼저고 태도가 나중인 특수한 상황이 있긴 있다.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0년 근속을 해서 표창을 받았다고 칠게요. 표창을 받았다. 그죠? 그럼 이걸 받고 나서 뭐 여기저기 축하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조직에 30년이나 근속이라는 건 거의 뭐 지각도 안 하고 결근도 안 하고 이렇게 거의 막 이제 그죠? 아주 성실하게 이제 회사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30년 근속 표창을 받은 것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회사를 다녔을까? 되짚어 보면요, 그 이유는 내가 회사가 좋기 때문이야. 회사 업무, 그 직무가 좋기 때문이야. 나한테 맞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결과를 놓고. 근데 이 30년 근속 표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결과, 표창 받은 결과를 놓고 내가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내가 회사가 또는 이 직무가 좋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걸 말이에요. 이 결과를 놓고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다? 이런 행동한 이유가 뭐다? 그러면은 이런 태도 때문이다.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 결과를 놓고 원인을 따지는 걸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지각에서 배웠던 용어인데, 지각에서 어떤 행동 결과를 놓고 원인을 따지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지? 귀인이라고, 귀인이론. 기억나세요? 귀인이론 또는 귀속이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따지기 때문에 귀인이론인데, 자기 행동을 갖고 원인을 따지기 때문에 자기 귀인이론, 아니면 자아 귀인이론, 귀속이론, 아니면 책에는 뭐라고 나왔죠? 자아지각이라고 돼 있죠? 자아지각이론 이렇게 됩니다. 자아지각이론. 됐죠? 그래서 그 태도가 먼저고 행동이 나중이나가 일반적이지만 그 거꾸로 행동이 먼저고 태도가 나중인 경우가 있는데, 행동이란 걸 결과로 보시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다. 그죠? 이런 행동한 이유가 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내가 초콜릿 하나 사서 줬다.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뭐다? 걔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따진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플러스 태도. 이런 것도 해석이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귀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다 했네요.
이제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학습이 끝나면은 그 개인에서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로 들어갈 거예요. 동기부여는 워낙 사이즈가 커서 동기부여가 첫째 시간에 1시간 반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학습을 끝내놓고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이제 동기부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학습을 잠깐 배울 건데 학습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학습의 정의는 이 세 가지가 AND로 연결돼야 돼. 세 가지 용어가, 세 가지 개념이 AND로 연결되면 학습인데 그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학습이에요. 변화. 근데 두 번째 개념은 그 변화가 영속적으로 변화돼야 그게 학습이에요. 영속적 변화. 학습이고, 그 다음에 그 영속적 변화가 그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영속적으로 변하면 그걸 학습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플러스로 표현했기 때문에 AND거든요. 세 가지가 다 모두 성립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학습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일시적 변화 학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는 저절로 변화 학습이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변화돼야지만 그게 학습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은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학습의 종류가 행동주의적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인지론적 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행동주의적 학습하면 뭐가 떠오르시면 되죠? 뭘 강조하는 거지? 네, 외부 자극, 그죠? 이거는 자극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외부 자극. 그 다음에 인지론적 학습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내적 처리 과정, 그죠? 오가니즘을 강조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2주 만에 만났는데 이런 게 지금 대답이 딱딱 안 나오고 가물가물하면은 복습이 안 되신 거예요. 다 했던 거거든, 다. 그러니까 제 수업은 복습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배운 것만 하시면 돼요.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책 구하지도 마시고 그냥 수업 시간에 나온 것만 그냥 100번, 200번 반복하셔가지고 그것만 머리에 남으시면 되세요. 자, 행동주의 학습은 무엇을 강조했다? 외부 자극을 강조했다. 자극을 통해서 학습하는 걸 강조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지론 학습은 무엇을 강조했다? 좀 기니까 안 쓸게요. 내적 처리 과정, 정신적 처리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이런 거지. 그러고 나서 이 행동적 학습이 다시 둘로 나누면은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고전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라는 사람,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밝혀진 개념이고, 조작 조건 형성은 스키너라는 사람, 쥐 실험에서 밝혀진 개념. 파블로프하고 스키너.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는 거의 저 사람 이름은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뭐 자연책 이런 데서도 나오고 많이 아는 거고, 스키너 실험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파블로프 개 실험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이 자극과 반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극, 스티뮬러스, 반응, 리스판스 관계인데, 예를 들면은 파블로프라는 학자가 개한테 음식을 자극하면은 침을 흘리는 이런 자극과 반응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걔는요, 음식을 주면은 음식 먹기 직전에 침을 흘리는 거,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주면 침 흘리는 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자연적인 반응인데요. 강아지의 자연적인 반응인데, 파블로프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음식 주면 침 흘리는 건 당연하지만 음식 주려면 돈이 드니까 음식 안 주고도 침을 흘리게 하고 싶다. 이 목표예요. 음식 없이도 침을 흘리게 하고, 그 행동을 하게 하고 싶다. 그 행동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싶다. 이건데,
그러면은 그 음식을 주면서 동시에 종을 치는 거예요.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면서 이제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자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침을 흘려요. 흘리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왜 치는지 모르겠다. 생소하다. 난 얘 때문에 침 흘리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수십 번 이상 반복하고 나면은 일정 시간 후부터는 종만 땅 치는데도 침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 없이 종만 치는데도 침이 나와요. 새로운 행동이 생겼어. 종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이제 파브로프의 개실험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이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이 음식과 침의 관계는 무조건적 자극과 무조건적 반응의 관계라고 그래요. 앞에 U가 붙은 건 뭐냐면 unconditioned stimulus 또는 unconditional stimulus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unconditioned response 또는 unconditional response. 무조건적 자극과 무조건적 반응 관계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 자극에 조건화된 자극, conditioned stimulus 또는 conditioned response, 아니 conditional stimulus. 요걸 조건화된 자극을 주면은 무조건적 반응을 하다가 초기에는 무조건적 반응을 하다가 일정 시간 후에는 조건화된 자극에 조건화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종만 치면은 뭐 원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그 서커스단에 있는 그 동물들을 보면요, 그 조련사가 어떤 딱 큐를 딱 주면은 그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음식 없이도. 물론 연습할 때 음식을 갖고 하지. 연습할 때는. 그런데 이제 실제 공연에 나와서는 음식 없이도, 그쵸? 어떤 특수한 어떤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딱 반응을 하잖아요. 학습이 됐다고. 요게 이제 그 파브로프의 개실험에서 나온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든 거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예일 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떤 행동이 학습이 되냐 그러면 반사적, 응동적 행위가 학습된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요거 있나요? 책에? 반사적. 아, 있네요. 그쵸? 요것만 기억나시면 돼. 시험에는. 반사적 응동적 행위가 유발된다. 고전 조건 형성에 의해서는. 그럼 이 행동은 뭐냐면 반사적 행동.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행동.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응동적.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적 행동. 그런 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워풀 개실험에서 나온 결과예요. 반면에 스키너의 쥐실험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여기다 쥐를 이렇게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아까 여긴 침 흘리게 하는 게 학습 목표예요. 이게 최종적인 학습 목표인데 여기는 요 쥐로 하여금 막대기를 이렇게 때리게 하는 게 이렇게 타치하게 하는 게 이제 학습 목표인데요. 쥐는 이 박스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를 때릴 이유가 없어요. 한 번도 때려본 적도 없고 살아오면서 때릴 이유가 없어. 근데 박스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배가 고파져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을 걸 찾으러 왔다 갔다 다니다가 저도 모르게 이걸 또 건들면 음식이 바로 들어가요. 건들고 나면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좋다 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져요. 먹을 것을 막 다녀. 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다 저도 모르게 톡 쳐. 그럼 또 음식이 또 들어와. 먹고 해결해. 또 시간 지나고 나서 저도 모르게 톡 치면 또 들어와. 그러면 얘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때리면 들어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이 학습이 됐잖아요. 이 행동은 작동적, 이 행동은 자발적 작동성이라고 하는데 자발적 작동적 행위, 용어가 좀 달라졌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먼저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자발적 행동 하고 그 행동에 대한 반응, 결과가 마음에 들면 그 행동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해보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면 그 행동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행동. 작동적 행동은 뭐냐면은 한 번도 안 해봤던 행동. 태어나서 여태까지 태어난 이후에 현재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행동인데도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마음에 들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행동, 원래 있던 행동, 반사적 행동 또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 여기는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행동, 여기는 한 번도 안 했던 행동.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개가 약간 수동적이에요. 개한테 그 조련사가 주인이 음식과 종을 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주면서 이런 행동을 연결시킨 거예요. 여기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얘가 스스로 먼저 행동해보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마음에 들면 결과가 마음에 들면 그 행동이 학습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시험은 이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객관식이니까 안 외워줘도 돼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나온 건데 반사적 응동행위를, 조작 조건 형성은 스키너의 쥐실험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자발적 작동행위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게 분류만 할 줄 아시면 되세요. 그쵸? 그렇게 해서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 얘기 잠깐 해볼게요. 책이 없지만 응용 얘기. 자, 어떤 분들은 이 고전 조건 형성을 들으시면서 이 이름도 고전적이란 말도 써있고 개한테 쓴 실험이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한테는 안 먹히는 거 아니냐, 개나 이런 어떤 동물한테만 먹히는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인간한테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요, 우리 인간한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멋진 사람, 멋진 음악, 멋진 경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침은 흘리는 건 아니고 그냥 감동을 하고 좋아집니다. 그죠? 멋있는 사람,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이라든지 멋있는 사람, 멋있는 경치, 멋있는 좋은 음악 이런 걸 들으면은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열리고, 그쵸? 좋게 생각합니다. 요건 타고난 거예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소녀시대 유리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보면은 되게 좋게 느낀다. 침을 흘리면 좀 이상한 사람이, 그쵸? 좋게 느낀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유리가 어떤 캔 제품이 있어요. 캔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약간 드링크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들고 나와서 광고에서 유리가 그 캔을 들고 막 뭔가 막 떠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이거는 왜 흔든지 모르겠다. 난 얘가 좋을 뿐이지 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 광고를 한 수십 번 이상 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무슨 가게에 갔는데 그런 드링크나 캔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유리에 대한 그 좋았던 감정이 떠오르면서 거기 호감이 가는 거예요. 거기 물건에 손 가게 돼 있다고. 그쵸? 우리 인간도 이렇게 된다고. 이거 어디 가서 배우냐면 마케팅 가서 배울 거예요. 광고 기법을 배울 거라고. 그쵸?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이렇게 학습이 돼요. 광고를 통해서. 그쵸? 근데 이제 마케팅 가서 배우시면은 모든 제품에 이런 메커니즘이 먹히는 건 아니고 저관여도 제품만 이게 먹혀요. 우리가 나중에 관여도를 배울 건데 마케팅 가서 배울 거예요. 관여도가 높은 관여도가 있고 낮은 관여도가 있는데 저관여 제품은 요 메커니즘이 먹혀요. 그리고 현재 광고 기법이 여기에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제품에다가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어떤 매개체를 하나 붙여갖고 계속 같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연예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아니면 아주 멋있는 경치라든지 그죠? 재미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시켜가지고 그 제품을 연계시켜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요게 마케팅에서 우리 인간한테 먹히는 거고, 여기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 쥐로 하여금 막대기를 때리는 게 목표다. 그럴 때 되도록 이 막대기를 많이 때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 때리게 하고 10번에 100번 때리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 하면요, 대답이 예전에는 한 번 때리면 넣어주는 걸 10번 때리면 넣어줘 보세요. 그럼 얘가 몇 번 일하죠? 10번 때리는 거죠. 요게 지금 요게 종업원이고 요게 일이라고 해보세요. 종업원이 회사 와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지만 조직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쵸?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요거 할 때마다 이걸 넣어주면은 요걸 합니다. 그쵸? 그런데 한 번 때릴 때 넣어주지 말고 10번 때릴 때 넣어주면은 10번은 일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 그 횟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2번 때릴 때 넣어줬다가 10번 때를 넣어주고 30번 때 넣어주고 그러면은 어떤 한 50번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건 좀 긴가 보다. 그죠? 그래서 요게 결국은 종업원에게 일 시키는 거와 똑같은 건데
제일 학습 효과가 높은 방법을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좀 이따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요 밑에 건 이제 얘기 때문에 이제 지울 건데 시험은 요 정도가 나올 거고 요 정도 용어만 기억나시면 되고 자, 더 중요한 것은 요 인지론적 학습은요 대표적인 예로 모방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모방해서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행동하게 되면 그건 학습, 모방 학습 또는 인지 학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강화 이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강화 이론. 자, 강화라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강화 뭐였죠? 강화가 뭐냐면은 자업과 반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강화예요. 기억나시죠? 자업과 반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것이다. 강화. 그걸 이제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강화 이론은 다시 둘로 나눠서 강화 전략 하고 그 다음에 강화 일정 계획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업과 반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것이다. 강화 전략.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 전략은요. 크게 방향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게 하는 쪽,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줄이는 쪽 이렇게 크게 두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람직한 행위는 더하게 하는 쪽,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는 줄이는 쪽 이렇게 길게 쓸까요? 바람직한 행위 더 높이는 쪽,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는 낮추는 쪽. 이게 학습 목표예요. 바람직한 행동은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줄이게 하는 게 학습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걔가 원하는 것을 가하는 방법, 걔가 싫어하는 것을 탈락시키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낮추기 위해서 걔가 싫어하는 걸 가하는 방법, 좋아하는 걸 탈락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쉬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꼬마애가 이제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요. 엄마 입장에서 얘가 숙제도 열심히 하고 학교가 준 숙제를 다 끝내놓고 뭐 밥도 먹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학교 갔다 오면 막 책가방 던져놓고 계속 놀아요. 그러다가 밤에 피곤하다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뭐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한 행동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쪽. 그죠? 그 엄마가 쓸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걔가 원하는 걸, 좋아하는 걸 주는 방법, 싫어하는 걸 탈락시키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은 그 애가 엄마한테 요즘에 맨날 햄버거 사달라고 졸라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너 숙제 열심히 하면 햄버거 사줄게. 숙제할 때면 햄버거 사주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집안 가정교육이 자기가 먹은 밥그릇 자기가 씻어야 되고 자기가 신은 양말 자기가 빨아야 되는데 이 꼬마애가 뭐 이렇게 설거지나 빨래를 싫어한다고 칠게요. 설거지하는 거나 빨래하는 거 싫어해. 그럴 때 엄마가 너 숙제 열심히 하면은 설거지 안 시킬게. 빨래 안 시킬게. 그런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얘가 햄버거도 먹고 싶고 빨래도 하기 싫어서 숙제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게 하겠죠.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인다. 얘가 학교에 자꾸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그 지각하는 행동을 낮추고 싶다. 줄이고 싶다. 선생님 쓸 수 있는 수단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걔가 싫어하는 걸 가하는 거, 걔가 좋아하는 걸 탈락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벌 주는 거예요. 너 지각하면 매 맞는다. 실제로 여러 번 때리기도 하고, 그죠? 매 맞는다,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걔가 좋아하는 걸 탈락시키는 건데 얘가 그 반에서 줄반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너 자꾸 지각하면은 모범이 안 되니까
줄반장에서 탈락시킨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그 집안 대대로 줄반장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게 가문의 보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매맞기도 싫고 줄반장도 유지하고 싶어서 지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두 개씩인데 조금씩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는 요 기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다시 소개해 볼게요.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게 하는 쪽의 이 전략 수단은 뭐냐면 끄트머리가 강화로 끝나요. 강화. 강화가 보다 더 밀접하게 하는 거다. 더 강력하게 만드는 둘의 관계를. 그죠? 바람직한 행동을 더하게 하는 쪽은 강화로 끝납니다. 그 중에서 걔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을 적극적 강화라고 하려고 그래요. 적극적 강화. 그러면 걔가 싫어하는 걸 없애는 것을 소극적 강화라고 하려고 그래요. 소극적 강화. 둘 다 강화로 끝나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소극적 강화는 부정적 강화라고도 해요. 부정적. 또는 그냥 줄여서 부적 강화라고 해요. 부적. 부정적 강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얘는 긍정적 강화 아니면 그냥 정적 강화라고도 그래요. 긍정적 강화 아니면 정적 강화. 얘는 부적 강화.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워서 경향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들을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면 어려워져요. 개념은 똑같은데 쉬운데. 그래서 이제 얘를 정적 강화, 요거를 부적 강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쉬운데요. 걔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낮추기 위해서 걔가 싫어하는 걸 가하는 것을 벌. 그 다음에 걔가 좋아하는 걸 없애면 속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속어. 그러면 이제 개념이 4개인데 용어는 6개가 나와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극적 강화 뭐냐 이렇게 시험에 물어보면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기 위해서 걔가 싫어하는 거를 탈락시키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또는 긍정적 강화 뭐냐 그러면은 바람직한 행위를 더하기 위해서 걔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것, 가하는 것, 가하는 거, 감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강화 전략 총 4개 개념을 소개했고요. 일정 계획인데 우리가 이런 강화 전략을 써서 행동 변화가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 강화 전략을 쓸까요? 아니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은 강화 전략을 철회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화 전략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났다. 학습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강화 전략을 계속 쓸까요? 철회해야 할까요? 자, 학습의 정의를 보세요. 학습의 정의는 뭐냐면은 영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속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변화된 이후에도 강화 전략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쓴다는 거지. 왜냐하면 강화 전략 쓰는 것은 돈이 들어요. 그렇죠? 햄버거도 사줘야죠. 때리기도 하죠. 힘들어요. 시간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쓰는 거냐면 학습될 때까지만 쓰고 학습의 정의가 뭐다? 영속적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지. 우리가 요즘에도 여러분 같은 성인들한테 어머니가 햄버거 사줄게 숙제 이렇게 하는 분 있나요? 아니면 때리기도 하고 그런 분 없잖아요. 어렸을 때 잠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화는 일정 기간 동안만 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만. 언제까지? 학습될 때까지만. 학습된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학습의 정의가 영속적 변화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일정 계획을 다시 둘러 나누면은 연속적 강화하고 단속적 강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연속적 강화는 일정 기간 내에서도 연속적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연속적 강화. 단속적은 일정 기간 내에서도 뜨문뜨문 하는 거예요. 강화를. 뜨문뜨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학습 효과가 더 높은 거는 어딜까요? 이건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강화 전략 쓰는 거고 이거는 뜨문뜨문 쓰는 거예요. 어떤 게 효과가 높을까? 얘가 훨씬 높아요. 효과는 훨씬 높은데 다만 얘는 중요한 게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비현실적이다. 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강화 전략 쓰는 것은 거의 힘들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1대1 관계를 하더라도 모든 아이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다 잘하면 밥 사주고 못하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엄마도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애를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설사 가정에서도 1대1 관계에서도 힘든데 조직에서 경영자와 종업원의 관계 1대 다유 관계거든요. 수십 명,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종업원인데 가능하냐? 불가능하거든요. 비효율적. 그래서 효과는 좀 낮아도 현실적으로는 단속적 강화밖에 못 써요. 단속적 강화는 다시 둘러 나눠서 여기에 간격법이 있고 비율법이 있어요. 간격법은 시간 간격을 가지고 강화 전략 쓰는 거고, 비율법은 행위의 횟수별로 강화 전략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간격법이 고정 간격, 그 다음에 변동 간격, 비율은 다시 고정 비율, 그 다음에 변동 비율,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정 간격, 변동 간격, 고정 비율, 변동 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 간격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간 간격이 고정된 건데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조회 때마다 강화 전략 쓰겠다. 그럼 딱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된 시간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뭐 쿠폰도 주고, 그렇죠? 학교로 치면은 뭐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못한 애들은 경고 딱지 붙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시간 간격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씩 고정된 시간 간격 쓰는 것이고, 변동 간격은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3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뭐 열흘에 한 번, 어떤 때는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강화 전략 쓰는 거예요. 시간 간격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고정 비율은 뭐냐? 고정 비율은 행위 횟수인데 5번 잘하면 뭐 상 한 번 주고, 매번 5번마다 5번 못하면 야단치고, 그 행위 횟수가 일정한 걸 말하고, 변동 비율은 행위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걸 말해요. 어떤 때는 10번 잘했을 때 뭐 사주고, 어떤 때는 5번 잘했을 때 사주고, 어떤 때는 뭐 15번 잘했을 때 사주고,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현실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학습효과가 높은 방법은 뭘까요? 그걸 답하시라고 아까 여기 스키너 쥐 실험에서 쥐로 하여금 막대기를 제일 많이 때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예를 들었었어요. 자, 이 넷 중에 제일 학습효과가 높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변동 비율이 제일 높다라고 그래요. 행위 횟수를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까도 요번에 한 50번 때리면서도 요번엔 좀 인터벌이 긴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학습효과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얘가 높지만은 현실적인 4가지 방법 중에는 변동 비율이 제일 높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거 마칠게요. 뭘 할 거냐면, 이 강화 전략은 평생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습될 때까지만. 그럼 학습되고 나면은 이제 강화 전략을 철회하는데, 철회했을 때 그 학습행위가 평생 갈까요? 중간에 사그러지기도 할까요? 중간에 사그러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강화 전략을 철회했을 때 그래도 조금 늦게까지 남느냐, 빨리 없어지지 않고 늦게까지 유지되는 게 어떤 방법일까요? 대답은 변동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변동법. 학습행위가 그 강화 전략을 철회하면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그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까지 남는 애가 누구냐? 변동법들이다. 변동 간격이든 변동 비율이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얹어드리면, 이 변동 간격으로 월급 있잖아요. 월급이나 급여, 이거를 쓰는 건 적합하지 않다. 왜? 월급을 줄 때 어떤 달은 1일날 주고, 어떤 달은 뭐 말일날 주고, 어떤 달은 부대를 한 번 주고, 그러면 이게 종업원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변동 간격으로는 월급 이런 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물질적 보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일 학습효과가 높은 것은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한 변동 비율이고, 학습행위가 좀 늦게까지 유지가 되는 방법은 변동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기로 들어갈 차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1시간 20분 이렇게 걸려요. 지금 또 계속 가긴 좀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동기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